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박민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죠. 자, 오피스텔을 취득한 직장인 A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피스텔 분양권이 아니라 그냥 오피스텔로 하겠습니다. 자, 직장인 A가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어요. 재테크를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요즘에 좀 수익형이 인기가 있으니까 오피스텔 취득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8월 14일 날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게 8월 14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직장인 A가 그래도 내가 좀 이게 내 집 마련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을 한 채 더 계약을 한 거예요. 자, 상황 이해되시죠? 직장인 A는 오피스텔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계약을 했어요. 매수 계약을. 자, 이때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만약에 이 주택을 이제 잔금을 치르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가격은 실거래가 5억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실거래가 5억이기 때문에 6억 이하면 취득세가 1에서 3%, 즉 500만 원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고 주택수가 이때는 두 채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투자용으로 샀던 오피스텔 있죠. 이 오피스텔이 8월 11일 이후, 즉 8월 12일부터 지나서 즉 8월 14일 날 취득을 했기 때문에 주택수가 두 개가 돼서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서 8%. 얼마 나오는 거죠? 취득세? 무려 4천만 원 나오는 거죠. 자, 500만 원만 내면 되는 취득세를 이제 4천만 원 내야 되는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게다가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취득 날짜, 잔금 친 날짜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으로도 이거를 피해갈 수도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 이런 일 생기면 안 되겠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2월 달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는데 민간 단기 4년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분이 이번에 나온 정부 대책을 보니까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만 임대를 하면은 양도세 중과 배제해 주겠다. 그러니 필요하면 자진 말소해서 팔아라 라고 한 거죠. 자, 그렇지 않아도 좀 골치 아픈 집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양도세 중과 피하면서 팔겠다라고 해서 2020년 10월 얼마 있으면 되는 거죠. 등록 해제를 함과 동시에 팔았습니다. 자, 양도세 중과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밑에 적어놨죠. 죄송하지만 정보가 없어요. 자, 이 해당 주택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은 등록했을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어요. 자, 만약에 이분이 잘못 알아서 양도세 중과 대상 들어간다. 자, 세금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해당 주택이 1억 정도 올랐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일반 과세였을 때는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물론 필요경비하고 명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단독 명의 가정하면 대략 한 1,4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약간씩 다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2주택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3주택 중과가 들어가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세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자, 이거 피해야 돼요, 안 피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곳곳에 세금 폭탄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늘어난 세금 자체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합법적으로 피할 거냐. 이 자체가 절세의 아주 큰 굉장한 화두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규제 시대에 여러분들이 임하는 자세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은 자, 취득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는데 이게 무려 최고 세율이 12%까지 들어갑니다. 우리 아까 시가 5억짜리 집으로 보면은 기존에 500만 원 내던 게 8% 4천만 원 됐죠. 그런데 12%가 들어가면은 무려 6천만 원 내야 돼요. 이거 피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보유 단계. 보유 단계에서는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이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 종부세 반드시 피해야 되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신탁도 원래는 부동산 실명제이기 때문에 명의자로 이렇게 됐었는데 어떤 그런 회피하는 꼼수를 줄이기 위해서 원소유자로 이제 과세를 합니다. 그 부분 아셔야 되고요. 양도 단계가 가장 복잡하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세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 내년부터는 1년 미만 단기세율 40이 아니라 70%까지 올라가고요. 중과세율 역시 현재 3주택 이상이면은 기본 세율의 최고 20%포인트 가산이 현재 30%포인트 가산으로 내년 6월 1일부터 바뀌어서
최고 세율 45%에 30이 들어가면 75%, 여기에 지방세가 붙으면 82.5%까지 갑니다.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추가 법인세도 20%까지 올라간다. 제가 몇 가지 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강의일 현재 기준 세법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법이라는 게 항상 자주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일의 세법을 확인하셔야 되고, 오늘 제가 좀 차분하게 좀 말씀을, 이론과 사례를 함께 말씀드리면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실 텐데,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서 사례와 결론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 결론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고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 사례를 넣긴 넣었는데 여러분들 개인 처한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하시고, 반드시 계약서 쓰기 전에, 계약서 쓰고 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 쓰기 전에 세무사 최소 2분 이상 상담을 하시기 바라고, 제 역할은 여러분들이 전문 세무사 상담 받기 전에 어떤 가이드를 드리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2020 부동산 절세 공식 첫 번째는, 자, 2주택이라도 취득세 중과 피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 자, 현재 취득세가 우리 아까 보셨죠? 500만 원 낼 거 잘못하면 4천만 원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1주택자는 상관이 없어요. 기존처럼 1에서 3%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실거주자 분들은 취득세 중과 상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원하시는 거 사시면 돼요. 자, 그런데 2주택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되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는 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측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조정 대상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현재 수도권은 거의 다 포함이죠. 김포, 파주 일부 빼놓고, 그렇죠? 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부터 곧바로 8%가 들어가요. 3주택이면은 12%가 들어가요. 외우기 좋죠. 4의 배수 4, 2, 8, 4, 3, 12.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세가 4%라 그래요. 근데 주택이 보통 특이해서 1에서 3%인데 다른 부동산은 4%이기 때문에 4, 2, 8, 4, 3, 10인데 당연히 4, 4, 16까지는 안 가고 4주택 이상은 12% 곧바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1에서 3% 냅니다. 자, 그러면 내가 8%를 먼저 냈다가 1에서 3% 내고 차익을 돌려받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일시적 2주택이라고 일단 보고 1에서 3%를 먼저 내요. 그 다음에 과세당국에서 추적을 해서 만약에 일시적 2주택이면은 1년, 2년 또는 3년 안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 집을 내가 안 팔았다. 그러면은 다시 추징해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산세 걷어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언제 1년, 2년, 3년이니까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뒷장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비조정은 2주택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 12%.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당연히 취득하는 주택 위치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이 장표죠.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때 중요한 거는 1번 주택에서 2번 주택으로 넘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번 주택을 취득하는 그 날짜를 잘 보셔야 되는데, 2번 주택이 만약에 2018년 9.13 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3년이에요. 자, 다시요. 우리가 1번에서 2번으로 이사 간단 말이에요. 자, 이때 2번 주택이 2018년 9.13 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3년이에요. 물론 조정에서 조정으로 간다고 했을 때. 자, 그리고 2번 주택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2년이에요. 2년 안에 기존 집 1번 팔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2019년 12월 16일 이후인 2019년 12월 17일부터 내가 2번 집을 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는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간혹 가다가 무조건 내가 1년 안에 팔아야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있어요. 2번 주택을 언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꼼꼼히 따져보시고 상담 받으신 후에 거기에 맞게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1번 주택을. 아시겠죠? 당연히 비조정에서 조정, 조정에서 비조정, 비조정에서 비조정, 이때는 무조건 3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공식을 결론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들을만 하신가요? 지금 공식이 몇 번까지 나올 거냐면은 12번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식 하나당 한 3, 4분 정도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염두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취득세 부분이에요. 공식 두 번째. 자, 소득 있는 자녀는 세대 분리 가능하다.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자,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방세법 개정안 보도자료 원본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원본을 보시면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 세대원에 포함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행안부에서 친절하게 그렇지 않다. 세대 분리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소득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자, 이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 중위소득 같은 경우에 1인 가구 2020년 기준에는 월 175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몇 퍼센트? 40%.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7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직장 다녀서 월 70 이상 벌면 별도 세대 분리가 돼서 세대 분리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냐면 불과 8개월, 9개월 전에는 세대 분리가 안 됐어요. 아무리 좋은 소득 직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소득을 올린다 하더라도 취득세에 있어서는 세대 분리가 안 돼서 이게 좀 양도세하고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됐어요. 잘 된 거죠. 그래서 이거 꼭 아시고 만약에 세대 분리가 된 자녀가 있다면은 별도 세대 분리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 명의로 된 주택을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당연히 증여세하고 취득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 별도 세대, 자녀 별도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대 분리가 이제 앞으로는 취득 단계, 양도 단계 모두 다 따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취득 단계에서는 30세 미만이라 하면은 별도 소득이 있어서 세대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고 양도세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자녀가 예를 들어서 20대고 대학생이고 직장이 없고 미혼이다. 세대 구성을 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취득세 중과 2주택 조정 대상 지역이면 8% 곧바로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양도세도 세대 분리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확인 없이 무조건 파시고 계시죠, 지금.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받는다는 거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공식으로 갈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 공식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어렵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기에 좀 죄송하지만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이걸 보시고 왜 나는 이해가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세 번째 공식. 앞으로는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취득세가 개정이 되면서 취득세 시행일, 즉 2020년 8월 11일까지 취득한 거는 취득세 중과 따질 때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데 그 이후, 즉 8월 12일부터 취득한 거는 주택수에 들어가 버려요. 취득세 중과 따지는 주택수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맨 첫 번째 사례 보여드렸던 4천만 원 기억나시죠? 5억에 8%. 그 사례가 지금 요겁니다. 자,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앞으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에 금리가 워낙 낮고 시중에 자금은 넘치니까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수익형 투자 물건이 뭐가 있을까? 그래, 오피스텔 한번 해보자.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싸니까.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주택 취득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기존에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따질 때 주택수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양도할 때는 입주권 당연히 주택수 들어가고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할 때 주택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취득, 양도 양쪽 다 따지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한 번에 딱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이왕이면은 글씨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좀 텍스트를 적어봤는데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분양권. 분양권 자체를 내가 가질 때는 취득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다만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될 때는 다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들어가겠죠. 물론 7월 10일
공고가 나오기 전에 취득한 분양권, 계약한 분양권은 상관이 없고, 저도 막 말하는데 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써 있죠.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배제된다. 다만 여기에 또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 이후 8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하는 때 주택수에 포함된다. 굉장히 어렵죠. 알아야 되는 날짜도 굉장히 많죠. 자, 두 번째, 입주권 볼까요? 입주권. 입주권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상태에서 이제 권리를 뜻하는데, 이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이 멸실된 게 있고 멸실이 안 된 게 있어요. 자, 제가 입주권 멸실 상태라고 했는데, 멸실이 되면 주택이 아니라 토지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토지는 아까 제가 다른 부동산은 그냥 4%라고 했죠, 취득세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4%예요. 그런데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멸실되기 전 상태가 있죠. 아직 소멸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부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주택 취득세 중과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가 4%예요. 그런데 오피스텔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8월 11일 이후에 취득했다 그러면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할 때 이 오피스텔을 다른 주택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지만 다른 주택 취득세 중과할 때 발목을 잡는 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좀 소화하시기에는 좀 힘드실 거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중에 제가 드리는 자료를 좀 보시면서 이렇게 좀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죠. 저희가 공식 3번까지 봤는데 좀 이쯤 되니까 좀 살짝 우울해지죠. 굉장히 취득세 하나만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제 주변 지인 세무사 회계사 분들조차도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이렇게 취득세를 이렇게 공부 많이 해본 적이 처음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쉬운 거였는데 이걸 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이게 약간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자, 취득세 중과를 할 때 이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수가 있습니다. 희소식이죠. 그래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1번 가정 어린이집, 2번 노인 복지주택, 3번 재개발 사업 복지 확보를 위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다 보실 필요는 제가 없을 것 같고, 1번 가정 어린이집, 그리고 7번 농어촌 주택, 그리고 8번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특히 8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제외가 됩니다. 즉 주택수 안 빠진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3번 상속주택, 즉 5년 이내, 5년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한 4, 5, 서너 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셔야 되는 그런 주택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표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보유세하고 양도세 절세 공식인데, 거기 본격적으로 공식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죠. 조금 안 좋은 이야기예요. 특히 보유세, 그 중에서도 이제 종부세 부담 크신 분들 몇 분 계실 텐데, 내가 종부세 부담을 좀 없애고 싶다면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아파트 같은 경우, 그리고 민간단기 4년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등록하신 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재산세는 2채 이상, 2호 이상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해당 주택은 전용 면적의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는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이 넘냐 안 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요건은 뒤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아파트 장기 임대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은 이제 등록을 안 하셨다 그러면 이제 보유세는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유세를 내가 만약에 못 견디면은 이제 증여나 매각밖에 없는데, 증여 같은 경우에 증여 취득세가 3.5에서 이제 4%거든요. 이 뒤에 이제 지방세가 붙으면. 그런데 이제 이게 공시가 3억이 넘으면 또 이제부터 12%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도 이제 만만치 않아졌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되고, 이제 최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파는 거죠. 파는 건데,
이게 이제 팔 때도 그냥 팔면 안 돼요.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도 보셔야 되고, 합산과세, 특히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합산과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가 내년 되면은 6월 되면 또 30% 포인트까지 더 올라가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최고 세율 75%까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매각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보유세는 방법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자, 이걸 좀 보신 상태에서 뒤에 공식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성향이 지금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금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보시고 이제 내 집 마련하신 분들, 하시려는 분들, 특히 1주택자 분들이 이걸 보시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다주택자들이 언제 물건을 정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지를 아셔야지 내 집 마련, 그리고 1주택자 갈아타는 거, 이걸 내가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사업자가 아니신 분들 있죠. 사업자가 아니신 분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유세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보유세.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내가 버틸 수 있는 거냐, 못 버티는 거냐. 만약에 못 버틴다면은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때 팔 때 그냥 파시면 안 되고 합산과세라는 게 있어요. 합산과세에 대한 절세 공식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 주택임대 사업자를 병행하시고 계시는 다주택자분들 계시죠. 자, 이분들은 임대주택 세제 요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넣었으니까 이거 보셔야 되고, 만약에 잘못 등록을 했다,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등록을 해서 내가 세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적당히 파는 것도 방법이에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자, 그리고 다주택자인데 법인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 있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중에서도 특히 종부세 보셔야 되고요. 법인 사업자들은 위에 있는 다주택자분들보다 훨씬 더 빨리 좀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기사에 나왔었죠. 다주택자들, 특히 법인에 대한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세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뒤에 절세 공식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거주자분들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5번. 손실난 물건은 함께 매각해라. 이때 함께는 구체적으로 동일연도. 자, 올해 2020년도잖아요. 자,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9, 10, 11, 12.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자, 그렇기 때문에 4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 안에 만약에 손실날 물건이 있다면 같이 파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차라리 내년에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림을 보세요. 자, A주택이 1억의 양도차익이 있고 B는 마이너스 5천만 원, 그러니까 손실 5천만 원 난 거죠. 자, C는 플러스 5천만 원. 자, 이게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동일 연도에 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동일 연도에 판 거를 모두 다 더해서 세금을 내라는 게 우리나라 현재 세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합산과세라고 하는데, 자, 플러스 1, 플러스 0.5, 마이너스 0.5를 전부 다 더하면 얼마죠? 최종 금액은 플러스 1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억에 대해서 내가 세금 내는 게 합산과세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당해 연도, 동일한 연도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두 내가 이익이 났다면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눠서 파는 게 좋겠죠. 근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같이 팔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국세청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주택 A와 B 이렇게 두 채를 판다고 가정했을 때 A도 8천만 원의 이익, B도 8천만 원의 이익,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2020년도에 같이 팔아버리면은 1억 6천만 원의 양도차익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4,045만 원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고 하나는 2020년, 하나는 2021년, 극단적으로 하나는 2020년 12월 달에 잔금 치르고 하나는 2021년 1월 달에 잔금 치르고, 연도만 바뀌면 돼요. 만으로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A는 1,338만 원 세금 내면 되는 것이고 B도 1,338만 원 내는 거기 때문에 두 개 더해봤자 2,676만 원, 무려 1,369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죠 라고 국세청 사이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면은 반드시 나눠서 파시는 게 좋고요. 마이너스가 있다면은 마이너스를 내가 팔았다가 내가 내후년에 좀 필요할 때 같이 합칠 수 있나요? 그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올해 같이 파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플러스 한 채, 마이너스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팔 건데 보통 이 마이너스는 말이 그렇지 몇 년 동안 계속 안 팔리는 물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를 먼저 파셔야죠. 마이너스를 먼저 팔고 플러스를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두 개가 합산이 돼서 제대로 된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섯 번째 절세 공식으로 갈 텐데, 자, 여섯 번째 절세 공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잘 들으시는데,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두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렸죠. 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고 의무 임대 기간 절반 이상 했으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양도세 그냥 일반과세 내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하면 종부세도 합산 배제되고 양도세도 일반과세되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밑에 지금 조건이 5개가 있죠. 이 5개는 매우 매우 중요해요. 별표를 해두시고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저랑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요. 자, 우리 특히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은 이 5가지 요건 다 보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자체하고 세무서 두 곳 모두 등록하셔야 돼요. 두 곳 모두 등록하셨어요? 자, 두 번째,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이하여야 돼요. 수도권 외는 3억 이하. 그 나중에 올라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등록했을 그 당시가 6억 이하, 3억 이하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많이 걸려요. 참고로 제가 국토부 자료를 보니까 2020년 1분기 3개월 동안에만 무려 전체 등록한 임대주택의 13%가 6억이 초과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주택은 받아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여기서 많이 걸리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자, 최소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돼요. 2018년 4월 이후에 등록했다면 8년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좀 퇴로를 열어줬죠. 의무임대 기간 절반이니까 4년의 절반 2년, 8년의 절반 4년만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 임대 기간 중에 5% 이내로만 임대료 인상해야 돼요. 만약에 5%에서 조금이라도 어겼다 그러면은 세제 혜택 못 받고 과태료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만약에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했다면은 2018년 9.13 이후에 만약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혜택이 없어요. 안타깝죠. 자, 이 5가지를 다 피하셔야 돼요. 자, 이 5가지를 내가 다 요건을 맞춰서 등록을 했다. 자, 그러면은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만 임대를 해도 양도세가 일반과세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대로 등록해야 돼. 제대로 등록을 안 했다면 아마 종부세 혜택도 못 받고 양도세도 그냥 중과가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유세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버틸 수 있으면 가는 거지만 못 버틴다면은 미리 전략을 잘 짜셔서 팔아야 돼요. 한꺼번에 팔면 합산과세 때문에 세부담이 너무 커져요.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아야 되는 게 3개가 있다. 근데 합산과세 때문에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은 1년에 3채를 파시면 안 되고 올해 한 채, 뭐 내년에 한 채, 내후년에 또 한 채 이렇게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 자료만 보시고 의무 임대 기간 미충족이라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이게 이제 정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신력이 높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가 되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 자료를 참고를 하시되 더 중요한 건 사실 조문이거든요. 그 조문에 있는 것들을 내가 제대로 체크를 못해서 등록을 잘못했다 그러시면은 죄송하지만 혜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의 내용들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매도하시기 전에 세무사랑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자, 7번째 공식 갑니다. 자, 미리 파는 것도 방법이다. 자, 미리 파는 것도 방법이다. 자, 임대주택 등록을 2018년 2월 달에 했고 임대 만기가 이제 2022년 2월에서 이제 4년 이렇게 했는데 앞에 5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미리 파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2020년 2월 이후에는 팔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2018년 2월 달에 물론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2018년 4월부터는 이제 8년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등록하는 임대주택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18년 2월 달, 3월 달에 많이 등록을 했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만기가 되는 2022년 2월, 3월 달에 한꺼번에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그 한꺼번에 나온 물건들하고 내가 경쟁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 파는 것도 방법이다. 아니면 차라리 보유세 1년, 2년 내더라도 그 이후에 뒤늦게 팔아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앞에 6번에서 봤었던 제대로 등록했는지 그걸 먼저 보시라는 거죠. 자, 8번째 공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공식은 이제 법인 사업자에 대한 내용인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미리 좀 매각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종부세 내는 공식이, 자, 종부세 과표에다가 이제 종부세 세율을 곱하시면 되는데, 이 과표가 공시 가격에서 6억을 빼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정시작 가액비율을 곱하고 뒤에 이제 세율을 곱해주게 돼 있는데, 물론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아시면 더 좋지만, 자, 근데 법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공시 가격에서 6억을 빼주는 걸 없애버렸어요. 아예 그냥 6억을 안 빼줘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단 한 채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가 곧바로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종부세 세율을 이제 곱해주게 돼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뭐 0.7, 0.9, 뭐 1.2 이렇게 좀 차등돼 있거든요. 근데 법인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3% 혹은 6%가 들어가는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그리고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6%가 들어가고 그 외에 나머지는 3%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법인을 가지고 혹시 부동산 매매업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지방에 한 2채 정도를 샀다 하더라도 종부세가 3%가 나오는 거죠. 공시 가격이 2채를 합쳤을 때 5억이라고 하면은 3%면 얼마예요? 무려 1,5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1년에. 그걸 매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주택을 3채를 가지고 있다. 3채를 가지고 있다면은 곧바로 뭐가 나와야 되죠? 종부세 세율은 6%가 나오겠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채의 주택이 공시가가 3억, 4억, 5억이다. 그러면 이게 다 더하면 12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12억에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6억을 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6억을 초과한 6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는데, 법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곧바로 12억 전체에 대해서 종부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곱해주는데, 그냥 제가 계산 편의상 100%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12억이 나오고 여기에 몇 퍼센트가 된다는 거죠? 6% 곧바로 곱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은 7,200만 원 나오는 거죠. 세부담 상한 없다고 가정을 했어요. 정부에서도 이제 이걸 없애기로 했고, 이 7,200만 원이 매년 내는 종부세, 이걸 버티실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못 버틴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마 전 매일경제 신문에서도 나왔었죠. 법인 보유한 물건이 굉장히 많이 매물로 나왔다. 그런 기사를 아마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법인으로 사업하신 분들은 같이 팔든지 아니면은 좀 이걸 피해서 미리 팔거나 나중에 팔든지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리 준비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9번째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거의 뒤로 갈수록 이제 공식 이제 막바지에 다 가면서 좀 뭔가 내용도 좀 어려워지죠. 그런데 특히 이 9번 공식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볼 테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더 좋고, 이걸 이해 못 하신다 하더라도 부담부 증여라는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누가 있죠? 세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증여를 알아봤을 때 부담부 증여도 함께 알아봐 주세요. 요 말만 여러분들이 던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림을 보시면 어머니가 자녀한테 집을 이렇게 넘깁니다. 명의를 넘기는 거죠. 물론 부동산 명의를 넘기면서 여기에 대한 금액을 대가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안 받는 경우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부동산을 넘기면서 금액 대가를 받았다. 이때는 어머님이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당연히 자녀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양도소득세예요. 자, 그런데 어머님이 명의만 넘기고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대가성이 없죠. 이때는 양도세가 안 나와요. 근데 뭐가 나오죠? 증여세가 나와요. 살아생전에 하시면 증여세, 돌아가시고 나서 하면 상속세. 그게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어머님 마음속으로는 무형의 대가는 바라시겠죠. 나중에 잘해라, 결혼하고 나서도 뭐 그런 건 하겠지만, 그런 건 이제 측정이 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넘겨서 이제 증여세를 아들이 내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또, 자녀는 또 취득세까지 내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기는데, 자, 이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어요. 부담부 증여.
자, 부동부 증여가 뭐냐면, 자, 저 원을 보시면은 이 원 전체가 매매가가 5억이라고 가정을 했다. 매매가가 5억. 자, 그래서 매매가가 5억인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이제 전세 보증금이 3억이 끼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은 차익은 당연히 2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어머님은 자녀한테 그냥 잘 되라는 뜻으로 5억짜리 집을, 새낀 집을 증여를 했는데 주면서 뭐도 넘어간 거죠? 전세 보증금, 채무도 같이 넘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녀 명의로 보증금의 채무가 승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실제 그런 건 아닌데 세법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디에서 돈을 끌어와서 이 어머님 명의로 된 3억의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그 3억의 전세 계약을 임차에 나고 다시 새로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실제 그런 건 아닌데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세법에서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증여를 받은 자녀가 소득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소득 없는 경우에 막 넘기시면은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억짜리 집인데 보증금 3억이 낀 집을 이렇게 넘깁니다. 자, 그러면 5억짜리 집이 넘어가면서 이 어머님은 부채 3억도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이 넘어갔죠. 그리고 부채가 3억이 있었는데 줄어들어 버렸죠.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익이죠.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어떻게 본다? 부동산이 넘어가고 대가를 받은 걸로 봐버려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양도세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저 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세, 3억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5억에서 3억을 뺀 2억, 이때 순수 증여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산을 좀 해보면은 이 증여세 세율보다 양도세 세율이 약간 낮아서 이 보증금 3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고 2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면은 보증금 3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고 2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면은 이 금액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좀 설명드리는데 좀 어려우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계산해 보면은 금액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세무사님하고 상담할 때 부담부 증여도 함께 봐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담부 증여가 증여보다는 부담이 좀 적은 편인데 지금 워낙 많은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죠. 이때 양도세도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양도세 중과가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일반 과세보다 더 높아져서 부담부 증여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양도세가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양도세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땐 부담부 증여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비조정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가 3억 이하 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없고, 비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조정대상 공시가 3억 넘으면 이제 취득세가 12%나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피하시면서 차라리 미리 증여 혹은 부담부 증여 하시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세무사님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증여를 하실 때는 무조건 부담부 증여를 함께 좀 알아봐 주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셔도 꽤 많은 금액을 세이브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0번째 공식 갑시다. 10번째 공식은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라는 건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우리가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절세법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그림에서 A주택은 17년 6월에 샀고 B주택 18년 7월에 샀고 A를 3년 안에 팔면은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1년 있다가 사고 기존에 있던 집은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하고, 그리고 먼저 있던 집을 나중 집을 산 다음에 3년 이내에 팔면은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죠? 조정에서 조정으로 넘어가면 1년 안에 팔으라고 바뀐 건 아시죠? 지금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조정에서 조정으로 넘어갈 때는 1년 있다가 A에서 B를 사고 1년 이내에 사면 투기 수요로 보겠다는 거예요, 정부는. 자, 그리고 B를 사고 나서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전입이 기존에 임차인이 있어서 계약서가 1년 이상 남아있으면은 맥스 2년까지 해서 좀 봐주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B주택을 사고 나서 1년 이내에 이제 A를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아시는데, 자, 만약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즘에 코로나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을 못 팔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비과세는 못 받아요. 아시는 것처럼. 비과세는 못 받는데 이거를 원래 있었던 3년 기한이었죠. 그 3년 안에만 팔면은
일반과세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비과세를 못 받았다 해서 완전히 포기를 하셔가지고 에이 이제 기존 집 뭐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이거를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은 3년 안에는 파시라는 거예요. 3년 안에. 그러면은 비과세는 못 받더라도 일반과세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취득세 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1번 집에서 2번 집 A에서 B로 갈 때 요 나중주택을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기존 집 처분하는 게 3년, 2년, 1년 이렇게 달랐는데 만약에 이걸 내가 못 지켰다 하더라도 3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는 못 받더라도 일반과세는 받을 수 있다. 이거라도 건지시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주택을 못 팔아서 비과세를 못 받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한번 말씀 들어봤고요. 자, 11번째 공식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이건 정말 주택수 많은 분들이에요. 딱 봐도 지금 주택이 몇 개요? 지금 5개 나왔잖아요. 5개. 자, 이분들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1번 갈색 집이 있고 2번, 3번, 4번, 5번 저 파란색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저걸 보시면서 이제 흐뭇하신 분도 계실 테고 세금 때문에 복잡해라고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자, 1번 갈색 집은 내가 실제 거주를 하고 있고 2번, 3번, 4번, 5번은 정부에서 이제 사업자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자로 다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 경우에 1번 거주하는 주택에서 내가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2번, 3번, 4번, 5번 주택이 내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1번 거주하는 갈색 주택 저 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절세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평생 이래로 바뀐 거죠. 자, 그러면은 저 갈색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지역 불문이에요. 자, 그리고 파란색 집 2번, 3번, 4번, 5번 집은 우리 아까 5가지 요건 기억나요? 지자체 세무서 2곳 등록할 것, 등록 당시 기준 시가 6억 이하, 3억 이하, 5% 이내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요건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건들을 맞추면은 거주택 비과세가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 갈색 집에서 2년 이상 내가 거주를 못했어. 아니면 중간에 세대원의 일부가 나갔어요. 그때 비과세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저 갈색 집을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과세는 아니지만 중과가 아니라 일반과세가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그게 왜 그러냐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 임대 주택이 있고 그거 외에 남은 주택이 하나만 있을 때는 설령 비과세가 거주를 했다면 비과세지만 설령 거주를 못하면은 일반과세가 되는 거예요. 중과가 안 들어가고. 요거 꼭 알아두셔서 내가 매도할 때 이거 잘 해서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갈색집에서 거주 안 했더라도 갈색집 팔면은 일반과세 되고 등록한 임대주택이 전부 다 요건 맞췄을 때는 이제 2분의 1 이상만 임대하면은 일반과세 되잖아요. 그렇죠? 양도세 중과 배제돼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정리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외에도 많죠. 많은데 우리가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또 여기까지 하고 가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약서를 반드시 쓰기 전에 세무사님하고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명 이상하고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세법이 많이 바뀐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뢰하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계약서 쓰기 전에 일단 가세요. 계약서 쓰고 나면 거의 세금은 99%가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유능한 세무사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확 줄어버려요. 자, 그리고 주택수는 반드시 세대 기준으로 하세요. 가끔 이게 부부 관계가 대부분 다 좋으시겠지만 부부 관계가 좀 안 좋으셔서 생각하기 싫은 그분이 있죠.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빠뜨리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상담을 내가 실컷 하고 다 나왔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주택수가 당연히 들어가서 주택수가 달라지면은 상담 다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 주택수 포함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놓치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놓쳐서 거의 1억 가까운 세금을 잘못 내신 분이 계시는데 제 주변에 그렇게 후회하시면 안 되시겠죠. 자, 그리고 특히 오피스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서 과세 체계가 완전 달라져요. 아주 최악의 경우는 업무용으로 내가 세를 냈지만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써버리면 주택수 카운트 된다는 거. 양도세 할 때 조심하시고
기본적인 정보 많이 주셔야죠. 뭐 취득일, 공동명의 여부, 전용 면적, 그리고 현재 시세, 뭐 공시가격 그런 거 다 주셔야 돼요. 세무사님한테.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세무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는데 제가 일시불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판단은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2명 이상 상담 받으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요즘에 경제가 좀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그 상담료가 세무사님마다 좀 다르지만 많이 받으시는 데는 또 이게 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좀 막 줄이시려고 그러시다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무사 상담료는 일종의 저는 보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보험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 뭐 생명보험, 실비보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다 비용 처리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시고 이 세무사 전문가들의 지적재산권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절세 공식을 제가 한 장으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5분 남았네요. 한번 딱 읽으면서 우리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 서울 머니쇼 절세 이 세미나 들으시고 다른 거는 다 괜찮고요. 이 절세 세미나 들어서 내가 안 내도 낼 세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얼마를 줄였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우리 오프라인 못 만난 거 좀 굉장히 저도 아쉬운데 제가 오늘 이거 강의하려고 저도 나름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식단 조절도 좀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우리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라고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네시스 박미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